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0장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게요.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동체 행정, 지방자치 행정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요 녹색,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을 시장, 정부,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지방자치의 내용은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다루지만 이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요 규제 완화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같이 시민사회, 즉 시민사회가 이 정부를 만든 시민 주권, 국민 주권으로 따지면 주인이거든요. 저번에 주민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오늘은 요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 단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보시고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민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정학 이론 중에 거버넌스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2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이론 아직 배우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니까 제가 맛보기만 해드리고 나중에 이은구 교수님과 함께 거버넌스 이론 한 학기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government의 전통적으로 government라고 했으면 현대의 통치 방식을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기존의 정부는 rule over,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향식 행정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투시라고 하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command and control, 이거는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command and control, 명령과 통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집을 운영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거는 government형 하향식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행정은 정부 또는 공무원이 법률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통치 개념은 가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협치 또는 상향식 행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특징이 투식, command and control. 요 command and control의 핵심은 stick and carrot 해가지고 당근과 채찍 이런 것들이 중심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4C 그래가지고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promise, cooperation 이런 4C를 통한 행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다음에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고 협상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협치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또는 인트레스트 그룹이라고도 하지만 스테이크홀더스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다룰 때 의사결정의 주체와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거버넌스, 뭐 기업 거버넌스 이런 개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 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에 관련된 이런 이슈는 뭐냐면 정책과 관련된 수혜자, 피해자, 이게 스테이크홀더들입니다. 수혜자, 피해자, 전문가, 시민단체를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새로운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버넌스의 장점은 이렇게 정책의 대상 집단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정책 집행의 수능성,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불확실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고 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하는 경우에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거버넌스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론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시민단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 거버넌스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실제 이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인 것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책 커튼이라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커튼 뒤에 권력자가 숨어가지고 이거를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몰라요. 완전 독재자가 김정은과 같은 커튼 속에서 하는 이런 독재자 유형이 있고, 또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또는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해서 sub government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삼각이잖아요. 삼각 부대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의 고유 관료, 또 국회의 상임위원회, 이익 집단, 요 세 개 집단이 합쳐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시민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은 행정부 고위 관료와 국회와 이익 집단, 요 세 개의 조직, 아이언 트라이앵글, 쇠처럼 철처럼 아주 단단한 트라이앵글이 있어서 이 셋이 다 해먹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죠. 이거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책, 복지 정책은 복지, 환경 정책은 환경 정책별로 철의 삼각, 요 행정부, 국회, 이익 집단 이외에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주 느슨한 이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슈별로 좀 더 넓게 퍼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좁혀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을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책 공동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policy community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책별로, 요거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철의 삼각, 요거 플러스 전문가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동체를 만들어서, 요거는 좀 폐쇄적인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의 삼각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거죠. 전문가들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신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철의 삼각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런 이론이 정책 공동체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버넌스 이론도 배우고 정책학도 배울 터인데, 일단 그거 배울 때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단체로 들어가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시민단체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익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interest grou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 요거를 이익집단이라고 하고요. 국회 같은 데에 우리가 몇 명의 표가 있으니 우리 말 들어야 다음 선거 때 너를 찍어줄 거야,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프레셔 그룹 또는 압력 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이익 집단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한다고 하죠. 정치자금, 미국은 이 정치자금을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돈을 넣는 것이 합법이에요. 우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집단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여기는 입법부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행정부에도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공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중심으로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도 님비, 핀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백야드에 혐오 시설 가져오지 말아라 하는 게 님비 현상이라고 부르고, PIMF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전시의 혁신도시 하면서 공기업 같은 거 유치하는 거 있죠.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선호 시설을 가져와라. 이건 혐오 시설 가져오지 말라. 이런 지역 이기주의 형태를 님비, PIMF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익 집단으로는 의사협회가 제일 세죠. 이번에 파업도 그러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걸고. 근데 변호사협회도 굉장히 세요. 미국 같으면 총기협회가 굉장히 세서 총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총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법률 제정하는 과정에,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돈을 넣어가지고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논리로 총기협회가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경련, 중소기업협회 이런 것들이 다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여기는 특수이익, 개별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공동체 행정에서 나오는 제가 주장하는 시민단체도 하나의 공동체, 자발적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또는 공익단체, 그래서 Public Interest Group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민단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NGO, NPO, 광고, 제3섹터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비정부기관 NGO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시민단체들 또 어떤 말로 부르느냐? Non-profit organization. 이거는 기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Non-profit이니까. 이거는 정부하고 다른 의미고, 여기는 profit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NPO 이렇게. 그리고 quasi autonomous NGO라고, NGO들 중에서 사실은 autonomous, 완전히 이 정부와 무관해야 되는데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쾅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비판적으로는 사이비 NG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1섹터가 공공부문, 2섹터가 민간부분이라면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을 제3섹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유사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가? 이렇게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 인권운동 사랑방, 청소년 인권운동 국제 엠네스티, 여성 분야에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이 시민단체들이 왜 만들어질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덜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영역들을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아동복지를 위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학대 방지 시민모임, 정치 쪽에는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 쪽은 경제정의 실천연합, 환경 쪽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교육 쪽은 제가 몸담고 일했던 것이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공교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이들 어린이집 하는, 물론 방과후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 희망 네트워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교육 분야 시민단체도 있어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동북아 평화연대, 문화 쪽에는 문화연대, 언론개혁. 여기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만 한 것이고요. 지역마다 또 이런 시민단체의 분회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시민단체가
정부보다 훨씬 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실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합니다. 사람과 돈이 있어야 돼요. 시민단체가 운영해. 이 활동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하고 집회를 기획하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회원과 기금을 모집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단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회비, 후원금,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가진 거잖아요. 회비와 후원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회계가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단체들의 형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걸 사단법인, 그래서 법인 등록을 하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중심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진 거를 재단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이 아직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단체들을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적인 것이 종씨들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안동, 김씨, 종중이 땅도 가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법인이 아닌 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활동가와 돈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크다.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공익이 아니라 당파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사회 전체의 공익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엔 별로 없어요. 명목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익 집단이 돼서 기업을 후원하고 정경련 같은 것처럼 기업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정부 입장을 대변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친정부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몰아주는 이런 것들 굉장히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가 그 활동가들이 정치적인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 것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도 시민단체에서 온전히 있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저렇게 말년이 정말 슬프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순수한 시민운동가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미워하는 단체들 돈을 안 주는 거, 보조금 안 주는 것이고 화이트리스트는 좋아하는 단체들 돈을 지원금을 팍팍 밀어주는 거를 이거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이 도덕적으로 좀 나사가 빠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최소한 후원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되는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이익, 시민 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 우리 위안부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자기 돈 쓰듯이 후원자의 돈을 자기 돈 쓰듯이 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제 시민 활동가가 남이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완전 자기 돈 쓰듯이 정부 돈을 그렇게 쓴다든가 후원자의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고 대표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분야, 원자력 이런 분야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 예산 분야는 회계 지식이 꼭 필요하고요.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데 실제 활동가들은 그냥 무대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전문가들도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을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이 탈원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게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전문적인 논쟁을 하면은 상당 부분 우리나라 좀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이렇게 급하게 탈원전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탈원전을 하는 대신에 태양광 산업 쪽에 많이 발전을 그쪽에 돈을 투자했는데 태양광도 사실은 환경 파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을 벌려고 혹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건 아닌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민단체에 큰 문제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단체들을 보면은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시민이 있어야 시민단체인데 활동가가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많고요. 또 정당의 외곽단체, 어떻게 시민단체 공익을 위해서 됐으면 당파성이 없어야 되는데 당파성을 조금 숨긴 정당의 외곽단체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문제되는 거는 돈의 문제,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 그 단체의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없는 영리 사업을 수행한다든가 특히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거. 이것은 국세청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비리가 있는 잘못된 그런 시민단체는 절대 정부 보조금을 한 10년 이상 안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시민단체는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학에서 배워야 될 정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각 부분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의 4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젠다 세팅, 그 다음에 팔러시 정책 결정, 팔러시 디시전, 정책 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그다음에 정책 평가, policy evaluat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정책도 일인데 plan, do, see, feedback 이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 1번, 2번 과정이 플랜에 관한입니다. 플래닝, 즉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그거를 언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지금 제일 문제는 주택 문제죠. 그리고 코로나 문제고 코로나, 주택,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문제 이것을 정부 의제로 만들고 이 의제가 설정이 되면 그 의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 어떤 것을 정책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무의사결정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줌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긴 시간 하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책학 기초에 보면은 엘리트 이론이라고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는 소위 소수의 엘리트만 모여서 한다 하는 게 엘리트 이론이고 다원주의 이론은 실제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결국 모아져서 여론을 통해서 의제가 설정된다 하는 게 다원주의 이론.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 non-decision mak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정책 의제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최근에 이제 전태일 열사 기념하는 그런 시간도 최근에 가졌는데 이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박정희 정부 때 아예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 이거를 무의사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 합리 모형에 따라서 정말 이성적으로 결정이 되는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가? 베스트인 정책만 나오는가? 아니면 만족할 수준이면 그치는가? 또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무엇인가 모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우연히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책 결정이 되면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정책 집행하는 것이 또 다른 요한에서 플랜 투 C, 그래서 조직, 인사,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게 협의의 행정학이 정책 집행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총괄평가를 하거나 과정평가를 통해서 그에 대한 피드백,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4단계로 돌아가고, 이 과정마다 시민단체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보겠습니다.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1990년대 이전에 우리는 수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낙동강 페놀 사태라는 게 발생하고 환경단체들이 막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환경부가 탄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시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 의제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는 공청회,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지방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의견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평가 시간에도 이 정책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평가하되, 주민들이 저번에 이야기했죠. 주민감사 청구권을 활용해서 지방정부 사업이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까 감사를 해라, 여기 나아가서 주민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 의견을 공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정부 정책 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민단체,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된 쪽에 관여하는 그런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르고, 저는 경제적인 관련된 어떤 자발적인 시민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공동체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단체도 자발적 공동체 하나인데, 타겟이 주로 어떤 사회운동이라든가 정치 쪽에 가 있다면, 제가 주창하고 있는 자발적 공동체, 그런 자발적 결사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장 공부를 끝내고 마지막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justice, 그리고 righteousness,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회를 보면 실망스럽고 좀 불만도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시민단체 활동도 이런 것들도 하고,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하도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라 썩어가지고 맨날 돌멩이 던지고 반정부 시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들이나 그 뉴스를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매일 이 땅에 정의가 올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직접 참여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사회에, 문재인 정부도 말로만 기회는 균등하고 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뭐 정의롭고 뭐 공정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런 사회를 못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국민 주권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의 소속원이 돼서 또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관련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습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